네, 정치권 이슈를 모아 모은 이슈집입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표 어제 습격당하고 나서 이제 쾌유를 해서 퇴원을 했는데 이 얘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경찰이 어제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핵심만 한번 짚어볼까요? 네, 경찰은 피의자 김 씨의 범행 동기를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에 의한 극단적인 범행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연이 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 했다는 취지로 변명문을 썼다고 밝혔는데요. 피의자 김 씨의 말 그리고 경찰 발표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퇴원인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걱정을 끼쳤습니다. 미안합니다. 변명문은 언제 쓰셨습니까? 범행 전했습니다. 범행 혼자 계획하신 겁니까? 예. 조력자가 있었다고 하던데 혼자 계획을 하신 겁니까? 이걸 누구하고 계획을 같이 하겠습니까?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주어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팔면불량 메모장에도 유사한 취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분석됩니다. 네, 경찰이 밝힌 범행 동기 보면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요약하면은 좀 정치를 좀 너무 한쪽에 빠져가지고 이런 짓을 벌였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진영 부원장님, 일단은 그건 빠졌습니다. 이 당적이 어디고 왜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 신념을 쌓았고 극단화했냐, 이거는 좀 빠졌습니다. 사실 이 살인 사건이 있다고 해서 당적 조회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네. 근데 먼저 정당을 압수수색한 곳이 경찰입니다. 네. 압수수색을 한 이유가 뭡니까? 당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밝혀야죠. 그걸 왜 안 밝힙니까? 그래서 경찰을 신뢰할 수 없는 거고요. 애초에 경찰에서 바로 당일날 발표가 나왔습니다. 열상이다. 열상은 끓였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자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cm 미만이다. 그 이야기도 경찰 통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첫날 바로 공범이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수사도 안 하고 공범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공모에 의혹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 스스로 저는 의혹을 자초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상황은 경찰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라든가 또는 검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쪽은 일관되게 수사 좀 불신이 좀 계속 남아 있는 것 같네요. 이종훈 실장님, 일단은 경찰은 이제 비공개지만요, 되게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제 비공개라서 다 신상도 공개 안 했는데 피의자요. 뉴욕타임스, 미국 뉴욕타임스에서는요, 김 씨의 이름, 나이, 직업까지 다 공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미국에서는 다 공개했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이런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경찰이 외신한테만 공개 브리핑을 했다, 이럴 수는 없고요. 네. 뉴욕타임스 자체 어떤 그런 취재를 취재를 했겠죠. 통해서 이런 이름이 나왔을 테고요. 사실 MBN도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나이하고 실명은 모르겠지만 우리 직업 다 나왔잖아요. 이미 다 나왔죠. 예. 그래서 제가 뉴욕타임스 봤더니 아주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직업 알잖아요. 우리 모두 다 부동산 중개인 알고 있고요. 또 나이도 거의 어떤 언론들에서는 60 몇 세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 씨까지 나왔어요. 이름 두 글자가 안 나온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공개한 것이 그러면 별게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경찰이 지금 이것을 숨길 이유가 없다,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비공개를 한다는 이유를 비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네. 자, 비공개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럼 이유가 있으면 내가 수긍할게요 하고 이유를 듣고 싶은데 그것 자체를 또다시 비공개로 한다면 그러면 점점 더 음모론은 퍼질 것이고 가짜뉴스가 양산될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가짜뉴스를 차단하는 가장 큰 방법은 바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이 공유만 된다면 가짜뉴스를 막을 수 있다. 경찰이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 정보를 다 서로 알고 있는데 말만 못하는 상황이긴 네네. 합니다. 예. 양지인 변호사님, 일단 얘기도 해볼게요.
경찰이 이제 김 씨가 지난해부터 이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김 씨가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한 행동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범행 전부터 굉장히 좀 치밀하게 준비해 온 흔적은 있습니다. 뭐 미리 흉기를 구입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가덕도에 간 것이 사실은 이제 처음 이제 따라갔던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5차례 정도 이제 방문을 해서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완전 지근거리까지 접근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 주변을 배회한 것은 사실 포착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범행 전날 KTX를 타고 부산으로 올 때 충남 아산역에 차량을 먼저 주차를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본인이 어쨌든 이러한 범행을 하기로 결심을 한 상태니까 경찰에 좀 추적을 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휴대전화와 지갑을 두고 내린 것으로 어허. 지금 드러났습니다. 평소에 본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유심칩과 메모리 카드를 아예 제거를 하는 치밀함도 보였고요. 이것을 역 주차장 배수관에 숨기고 본인이 사용하는 따로 이제 사무용 휴대전화가 있는데 그 사무용 휴대전화를 들고 가는 치밀함을 보인 것입니다. 사실 경찰은 뭔가 정신적인 조금 이상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뭐 심리 분석이라든지 진술 분석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김 씨의 사이코패스 수치 같은 경우에는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요. 그리고 정신질환 이상이라든지 뭐 기존에 정신병력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일반인으로서 정상인으로서 뭐 계획 범죄 저질렀다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경찰 발표 중에서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셔츠 목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피해가 좀 덜했다, 좀 찔린 게 좀 덜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경찰이 사건 발생 즉시 물청소로 현장을 좀 흔적을 지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듣고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건 현장은 폴리스 라인을 치고 현장을 보존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즉시 경찰은 물청소로 사건 현장의 흔적을 지웠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하는 상황을 보고 이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데크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고 데크 틈새로 피가 흘러내려간 흔적이 보이실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계속 경찰 수사가 좀 석연치 않다 불만이 있는데 이 물청소 얘기까지 왜 했을까요, 박진영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보존하는 것은 수사의 첫 번째 단계 아닙니까? 예. 그것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뜻이고요. 지금 경찰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사실 뭐 그 당시 경호 요청을 안 하더라도 현장 안전은 경찰의 책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의심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이 오버해서 이 정권에 과잉 충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도 듭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축소하려고 아닌가 하는 의도인 건데요. 지금 이런 야당 대표가 테러를 당한 상황이다 이러면은 사실은 바로 이 총리실을 통하고 대통령실에까지 상황 보고가 됩니다. 우리 지금 언론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는 헬기 이용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 정권 핵심부에서 다 알고 있는 사안들이 봅니다. 그런 상황들인데 경찰에서 현장에 본인들이 있었다 그리고 책임 소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잉해서 막 흔적도 지우고 수사에 대해서 초반에도 혼선에 해당되는 것들도 막 발표하고 그러지 않았나 저는 뭐 의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여야가 같이 저는 국정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하자마자 정당을 압수수색했다는 것도 상당히 사실 문제 있는 행동입니다, 경찰에. 처음에 뭐 사실 경호 얘기로 돌아가면은 민주당 부산시당 쪽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뭐 사법경찰로 하면서 좀 지근거리에서 좀 물러서 달라는 경호 요청을 했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어쨌든요, 이 박진영 부원장님 말씀 듣고 이종호 실장님은 어떻게 좀 뭐 반박일까요? 뭐 자, 말씀하실까요? 정청래 최고가 이 그 물청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물청소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국민의힘이 아니라 정당이 아니라 이 커뮤니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곳에서 가장 지금 의혹 제기를 하는 게 왜 경찰은 바로
이 현장을 지웠을 거예요. 저도 사진을 봤더니 우산으로 그것을 전부 다 그 현장을 가려놓고 물로 열심히 경찰이 닦더라고요. 네. 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폴리스 라인 딱 치고 사진 찍고 몇 시간 동안은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현장에서 그렇게 한 모습을 두고 온갖 음모론이 양산이 됐어요. 거꾸로 이것은 경찰이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돼서 도리어 도와주려고 이거 모든 것들을 흔적을 지운다라는 식으로 계속 번져나갔거든요. 예. 똑같은 시각으로 보여지고요. 물건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유삼영, 즉 인재 영입을 한 민주당에서요? 전 총경, 이 총경의 이 지금 업무하는 지금까지 경력을 보면 프리프를 보면 다 부산이에요. 부산 영도 경찰서장으로 출발해서 부산 경찰청의 뭐 반부패 수사부 지금 총 책임자에 있었어요. 현장에 이런 있었죠? 사람이 그러면 차라리 유삼영 총경이 그 당시에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사진들도 많아요. 유상현 총경이 그럼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게요. 그 즉시 아마 문제 제기를 했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의 있었던 부산 밑에 부하라고 하면 뭐지만 동료들이 함께 있었던 장면에서 야 그러면 안 된다라고 문제 제기라고, 왜냐하면 예. 당쪽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유상명 총경이 꽤 오랫동안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런 문제 제기 전혀 없었거든요. 도리어 그 대목을 또 이쪽에서는 이 의혹이다, 유상명 총경이 지휘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어느 쪽이든 지금 전 못 믿겠다. 지금 그 지적도 이 지적도 못 믿겠다. 경찰이 더 뚜렷하고 더 확실하게 발표를 하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미진하다라는 거에 저는 동의합니다. 저 사실관계 하나 확인을 드리면요. 예. 현장에서 유삼영 총경 지휘를 안 받죠. 그 경찰들이 아니, 퇴직한 지휘라고 한 분인데.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예, 전직 그리고, 동료? 유삼영 이야기가 있다는 총경이 했던 이 활약들이 나와 있어요. 뭔가 하면은 응급처치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더 이상의 어떤 위해를 가할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조치라든가 이런 현장, 이재명 대표 주위를 둘러싼 현장 조치는 그 당시에 유삼영 총경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다만 화면 뒤쪽에 있습니다. 예, 다만 뭐 아시겠지만은 퇴직한 상태에서 현직 경찰이 아닌 상황에서 현장의 증거와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지휘하는 것은 사실은 맞진 않죠. 어쨌든 간에 이 상황들은 제가 봤을 때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의 행정적이라든가 치안을 처리하는 방식의 문제, 그리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소통하는 방식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는 경찰을 더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여야 진보 보수를 막느라고 똑같이 저는 네. 동의 인식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두 분 말씀 듣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도 해볼게요. 장 기자, 어제 이재명 대표가 퇴원을 했는데 이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이 대표의 사당화 논란, 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냐, 뭐 이런 논란이 다시금 좀 커져가는 모양새예요. 그렇습니다.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 성희롱 논란 때문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친명계 좌장이죠. 정성호 의원에게 현근택 부원장의 징계 수위를 물어봤고 정성호 의원이 답을 하는 이 문자가 공개가 되면서 파문이 일게 된 겁니다. 예. 왜 당내 직책이 없는, 물론 뭐 친명계 좌장이고 사선 중진이지만 당직이 없는 정성호 의원에게 왜 이재명 대표가 징계 수위를 물어보느냐, 이런 논란이 일었죠. 민주당에서는 정성호 의원 한 사람에게만 질문한 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해석하는 목소리는 분분합니다. 그 사적인 관계에서 후보자나 당원에 대한 징계 수위까지 논의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공당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컷오프 얘기도 나오죠. 예, 완전 사당화되지 않은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거기에 사당화의 완전 그 증거를 보여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중진 의원 한 분한테 의견을 물어본 것이고요. 이 징계 수위는 윤리감찰단에서 판단하고 최고에서 결론을 낼 겁니다. 다른 악의 없이 정성호 의원의 그런 의견을 구하는 그런 차원이었어요. 당에서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식적으로는 뭐 공적 채널을 통해서 결정되지만은 그 이전에 어떤 물밑 조율 내지는 비공식 그런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다양한 목소리 들으셨겠지만 이제 비명계에서는 이재명의 사당화 증거 아니냐, 친명계에서는 아니 의견 수렴도 대표가 못하냐, 이 정도도 못하냐, 이런 얘기인데 박지원 부원장님 어떻게 이 상황을 지금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정치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저런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정당이든 어떤 개인의 조직이든 간에
의견을 묻고 이런 것들은 다 존재합니다. 그게 없다고 하면 사회 자체가 건조해서 돌아가지 않죠.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게 법만으로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행과 관습도 있고 그다음에 인간관계도 존재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물어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정성호 의원이 주요 당직을 맡지 않은 분이에요. 예. 근데 그런 분의 핸드폰이 왜 저렇게 기자들에게 노출됐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부분에 오히려 의구심이 생깁니다. 사실은 지금 시기면은 뭐 공관위원장이라든가 또는 검증위원장, 사무총장, 공천 관련 주요 직무를 하는 분들의 핸드폰이 이 카메라 기자들의 가장 초점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죠. 예, 그런 부분에 저는 오히려 그게 좀 의아하네요. 네. 어떤 점에서 의아하십니까? 그럼 어떤 뭐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정성호 의원의 핸드폰이 왜 노출됐느냐 하는 거죠. 네. 어떻게 됐다고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윤영찬 의원에게 보여주려고 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생각도 들고 참 알겠습니다. 이상한 추측이 됩니다. 예, 이종근 실장님 일단은 지도부는 뭐 다양한 의뢰 수렴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실제 징계엔 영향이 미치지 못할 거다 뭐 이렇게 수습도 하고 있습니다. 친명기 말처럼 이제 의견 수렴 차원으로 보면 될까요? 뭐 다른 의견 갖고 계십니까? 자, 당원의 징계 여부는 의견 수렴이나 인간관계나 물밑 조율이란 말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당은 민주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치 행위를 하는 곳이에요. 정당이라는 게 만약에 정당 내부에 민주적인 어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정당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당에 지금까지 숱한 어떤 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원 당규에 윤리감찰단이 만들어지고 윤리감찰단은 독립적인 기구고 이런 모든 조건들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자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공천과 관련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직 자격 정지면 이게 공천에 문제가 된다. 아니면 강력 공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을 서로 내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윤리감찰단과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윤리심판원 또는 윤리감찰단이 상당히 편파적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최강욱 의원이 의원 시절에 땡땡땡 발언했을 때 그거 아직까지도 결론 안 났어요. 여성 의원들이, 여성 보좌관들이 민주당 내에서 다 목소리 높여서 징계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도 그거 회부 안 했어요. 현직 의원일 때는. 그런데 암컷 발언 하자마자 바로 6개월 징계를 내려요. 근데 그때는 저희 국회의원이 아니거든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거든요. 피선거권 박탈됐거든요. 그러니까 윤리감찰단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와중에 이래서 문제가 있었구나. 대표가 이미 다 결정을 한 다음에 형식적으로 맡기는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공천 직전에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노정이 된다면 당연히 공천은 이게 투명하지 않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생각나네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실로 받던 체리따봉. 그 당시에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를 쳐내는 문제들, 그다음에 우리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못하는 과정들, 안철수 의원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과정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탈당한 이원욱 의원이라든가 그때는 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는가, 뭐 그런 질문도 좀 하고 넘어가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하셨는데. 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실장,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이번 논란을 좀 의식해서 현근택 부원장에 대한 어떤 징계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추측을 내놓고 있는데 뭐 대화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엄중 경고 어떨까요?라고 했는데 뭐 더 이상의 수위가 나올까요? 공천 이제 시즌인데. 그러게요. 지금 이 모든 것은 어쨌든 그 발언에 준해서 상식적으로 윤리감찰단이 결정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혹시나 그야말로 강력 경고라고 하면 이게 그대로 다 조율된 대로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나요? 왜냐하면 정성호 의원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전에 부산시 의료진에 감사부터 표명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하셨어요. 어제 트럼 메시지 나왔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거보다는 그럼 더 좀 다른 식의 좀 더 뭐 사과라든지 이런 발언이 나올 거다 생각했는데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것도 정성호 의원이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지금 그런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문자는 부적절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뒷말 나올 수밖에 없는데 박지원 부원장님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동의합니다. 부적절하다, 오픈되는 게 동의하고요. 다만 역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평론가님 지적하신 분 것처럼 이게 윤리심판원의 징계라는 것은 당내 사법기구처럼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론에 의해 가지고 또 역으로 더 과도하게 또 징계가 나오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문자에도 연연하지 말고 그리고 여론에도 연연하지 말고 실제로 사실관계의 규명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징계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거기서 가장 좀 뭐랄까요, 이 상황이 좀 애매한 분이 사실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현근택 부원장. 사실 근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또 박진영 부원장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같은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현근택 위원장이. 어떻습니까? 당사자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잤느냐라든가 이런 과도한 발언들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부분이 지금 민주당 당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도 윤리감찰단에 와서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충분히 하셨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는 결론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출마가 어려울 정도의 그 징계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경기 성남 중원으로 출마가 예정돼 있고 유력하다고 사실 보도들도 많이 관측이 나왔었는데 본인은 굉장히 이제 거의 총선 앞두고 초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합니까? 초조하죠. 초조한데 결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죄는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쟁화되고 이렇게 되다면은 지은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우리가 여론에 의해서 심판받는 그런 경우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민주당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민주당도 내로남불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실제로 민주당이 많이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국민의힘과 비교해서 50보 100보를 다르게 봐달라고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막말이라든가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에서 바이든 날리면 미국 의회라든가 대한민국 국회를 가지고 이 땡땡 저 땡땡 했는 대통령이 계시는 나라에서 우리는 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심판을 할 때는 늘 그 기준을 저는 삼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점이 지금 현근택 부원장의 이 대상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 대상이 그 자리에서 말렸습니다. 처음에 발언을 들었을 때 너네 지금 감기도 같이 걸리는 사이냐 이렇게 했을 때 말이 지나치다라고 분명히 당사자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네 함께 사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건 충격적이잖아요. 이런 대상이 그렇게 느꼈는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갑작스럽게 대통령의 그 발언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말을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러면 이 당대표는 형수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욕설을 하는 그 기준으로 지금까지 그러면 이 당대표의 이 당의 그런 기준을 삼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발언이 저는 그래서 이 발언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또 박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그 대통령의 발언을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이 문제를 정쟁화하지 않으려면 말씀하셨듯이 그 발언이 성인지 감수성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자. 이 정도였던 평론이 걸맞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적 영역의 행동과 공적 영역의 행동 어느 것이 더 깊숙하고 깊이 있는 논쟁을 해야 되느냐 부분에서 당연히 공적 영역이죠.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그 멘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끝까지 꼬리표를 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지민 변호사님 일단 이런 가운데요. 어제 비명계 모임이죠. 원칙과 상식 소속이던 윤영찬 의원이 기자회견 30분 전, 탈당 기자회견 30분 전에 갑자기 돌연 민주당 잔류를 밝혔거든요. 저희가 어제 잠시 다루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 현근택 부위원장하고 이 지역구 출마 예상 지역과 같아서 시점 묘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정리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의원은 어제 탈당을 선언을 했죠. 그런데 윤영찬 의원은 기자회견 30분 전에 돌연 민주당 잔류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인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민 이 친명계 현근택 부원장에 대해서 당이 윤리감찰에 착수한 지 하루 만인데요. 기자회견 30분 전에 윤 의원이 본인의 이제 SNS에 글을 남깁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 이 선산을 지키는 구분 나무처럼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뎌내고 당을 기어이 재건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본인들도 이 간단하게 입장을 전해 들은 바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당혹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급작스러운 잔류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오갔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현근택 부위원장과 관련된 성희롱 의혹이 전날 불거졌고 그러자 이제 이 대표가 갑자기 이제 윤리감찰을 지시하게 된 것이 아무래도 이렇게 잔류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원칙과 상식 어제 탈당한 조홍천 의원이 윤영찬 의원 민주당 잔류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오늘 그 얘기 한번 듣고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윤영찬 의원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2, 3일 전부터요? 네네네. 잔류냐 신당이냐 이제 고민할 마지막 상황까지 왔다. 예. 그럼 뭔 소리야? 지금 우린 옛날에 동원결의를 다 했는데. 잔류냐 신당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단계에 왔다? 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예. 그리고 자기는 우리처럼 혁명가는 못 되는 모양이다. 뭐가 그렇게 밟히는 게 많은지 모르겠다. 고민 좀 해보고 말씀드리겠다. 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즉시 소환해가지고 지금 뭔 소리냐 라고 했고 그런 거를 엄청나게 했고요. 근데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전세입자가 난리치면서 퇴거 불응한다고 집주인이 나가야 되냐. 뭐 이래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냐는 걸 가지고 이제 뭐 갑론을박을 하고 그걸 한 2, 3일 했습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총선 지나고 나면은 비명들도 뭐 충분히 자유로워질 것이고 전당대회에서 또 비명들의 승산이 충분히 있다. 우리가 왜 집주인인데 왜 나가냐. 조홍천 의원 얘기 들어보면 2, 3일 전부터 윤 의원이 좀 흔들렸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윤영찬 의원이 사실 어제 그 탈당 기자회견했던 국회 소통관까지 직접 사실 잡아놨는데 본인이 등장을 안 했어요. 사실. 박지원 본장님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좀 들은 얘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정황적 추론일 수밖에 없는데요. 현근택 그 후보에 관한 이야기가 또 다른 후보, 그 지역구의 예비 후보 등록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같은 당원들이고 하니까 퍼져나갔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지 않나. 며칠 좀 된 얘기라 퍼져나갔을 수도 그렇죠. 있죠. 12월 중순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충분히 퍼져나갔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뭐 저는 좀 짐작도 해보고요. 조홍천 의원이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건 참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참 그 기회주의적 정치하는 과정에서도 또 그런 사람들을 또 배신하는 행동 아닌가요? 저는 참 이렇게 꼭 국회의원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국회의원의 문제를 떠나서 공적 영역에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분의 처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또 이런 메시지도 남겼어요. 나는 신당에 하는 문제의식을 100% 동의한다. 정신에 동의한다. 신당의 정신에 동의하면 신당으로 가셔야죠. 근데 왜 민주당에 남습니까? 국회의원 배치될 가능성이 민주당에서 다시 높아졌기 때문에 남는 건가요? 저는 뭐 정치인을 떠나서 공적 사회 영역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박진영 부원장님 말씀처럼 원외 친명 모임이에 오늘 윤 의원 출당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 이종호 실장님, 현 부원장이 현근택 부원장이 혹시 공천 탈락을 해도 친명에서 윤영찬 의원한테 공천을 줄까요? 글쎄요, 친명해서 준다기보다는 어쨌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에 대한 어떤 경선을 할 테고 경선까지 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전략공천으로 내리꽂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경선에서 과연 또 다른 어떤 친명을 보낼 거냐 안 보낼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양이원영 의원이 이미 뭐 오늘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의 목소리를 왜 기자회견을 바로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 압박, 그러니까 이건 지금 윤영찬 의원이 남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제대로 경선을 붙여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기자회견에 압박을 한 것이고요. 이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또 박 부원장과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그 결정을 했을 때 원칙과 상식과 함께 뭐 어떤 결정을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해왔을 때 또 더군다나 어저께 그 발표하는 그 기자회견장을 윤영찬 의원 이름으로 빌렸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적극적이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뭐 마음을 이렇게 바꾼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이지도 않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의문이 남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자, 장관 기자,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이번 사건 피해자 조사에 착수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이번 현근택 부원장의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서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어제 피해자 A씨에 대해서 대면 조사를 했는데요.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과는 하지만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현근택 부원장의 말과는 달리 피해자는 당시 현 부원장이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현근택 부원장은 지난달 경기 성남의 한 술집에서 이 성남 지역 정치인이죠. 이석주 씨 수행비서 A씨에게 너희 부부냐? 같이 사냐?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 이석주 씨에 대해서는 어제 유선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석주 씨는 현 부원장이 진실을 말하고 본인이 잘못한 것을 명명백백하게 언급하길 바란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현 부원장은 일단 술을 마셔서 그 기억이 없다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진 변호사님, 일단은 이 피의자 동의 없이 이제 찾아가서 사과하려고 현 부원장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사실 좀 법적으로 보면 부적절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뭐 성희롱 사건이니까 뭐 성비위 사건이라고 하면 이런 성비위 사건에서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아무리 합의를 원하고 그리고 사과를 하고 싶다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2차 가해로 비춰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찾아가서도 안 되고 아니면 전화를 한다라든지 연락을 접촉하는 것도 굉장히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